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1년 안에 베트남 간벽 인력 3,000명을 2020년까지 10,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어로 어느 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고요. 추가로 최장 5년의 취업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라는데요. 일본은 앞으로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의 인력 수용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어제 조영태 교수와 함께 나눈 인구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9% 감소한 27,90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입니다. 정말 남의 말이 아닙니다. 2018년 7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오스의 남부세피안 새삼노이 수력 발전댐이 붕괴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수백 명이 실종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폭우에 따른 천재지변이다, 부실공사다, 이 설왕설래 중인데요. 이 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합작 설립입니다. 이 댐을 건설하기 전부터 이미 이 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의 여러 단체에서 지적했고요. 2013년 국회에서는 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2013년 이번에 붕괴된 댐 건설 이전에 현장에 다녀온 이후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이강준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가 난 이 댐 건설에 대해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셨던 분으로서 이번 사고 소식 듣고 굉장히 참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도 놀라셨겠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죄책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당시에 문제 제기라고 좀 막아내지도 못하고 또 그 위에도 좀 시민사회가 별다른 대응을 좀 못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폭우 때문에 붕괴됐다고만 하다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고 발생 사흘 전에 이미 댐 중앙부에 침하가 발생해서 시공사가 수습 작업을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사님께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정보가 워낙 제한적이고 네.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서 섣불리 이렇게 좀 추정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접수했는데요. 이 담당 부서마다 이렇게 약간 좀 책임 회피성으로 좀 급급하게 좀 대응한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좀 이 원인이라든가 이유까지 그 피해 주민들 당장 지금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사업 관계부처나 SK건설이나 서부발전이나 국토부에 국회 제출 자료들도 다 다르고 네. 뭔가 좀 문제가 좀 출발부터 좀 그런 책임의 피해 좀 너무 급급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가 SK건설하고 한국서부발전인데 이 둘의 이야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서부발전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을 했다고 하던데요. 보고서를. 이 이야기도 좀 들으셨어요? 예, 저희는 다른 의원실 통해서 서부발전과 국토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네. 되게 간단한 아직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서였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서부발전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건설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 침하가 있었고 균열이 있었다 그래서 복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네네. 시공의 책임 있는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된 범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좀 다소 아쉬운 게 지금 당장 실종되거나 그렇죠. 피해보고 또는 지금도 고립돼 있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없이 자기 회피성 발언만 좀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아마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재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번에 무너진 이 새남로이댐 건설을 우리나라가 왜 하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이게 명목상으로는 라오스 정부가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EDCF를 좀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EDCF라는 거는 유상 원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ODA라고도 하고 공적 개발 원조라고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ODA는 이제 무상과 유상으로 좀 나눠집니다. 무상은 네. 좀 약간 소규모로 최빈국의 빈곤을 퇴치해주기 위해서 선진국이 지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에서 좀 비판을 받는데 유상원조가 꽤 큽니다. 근데 이 유상원조를 EDCF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원조라고 하지만 이게 절이 차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즈니스라는 거고 굉장히 큰 규모고 대부분이 건설 쪽 인프라 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빈곤 퇴치라는 명목하고는 이게 전도가 돼서 대부분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락이 된 거죠. 네. 가난한 나라들을 이제 선진국이 보통 도와줄 때 무상 원조나 유상 원조 이제 두 형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상 원조가 많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부터 그냥 그 나라에 돈을 차관해주고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사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걸 담당하는 데는 이제 수출입은행인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수원국이 요구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EDCF가 좀 많이 문제 제기를 국제사회에서 받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구속성 원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구속성 원조요? 네. 네, 무슨 말이냐면 타이드 에이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EDCF를 줄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이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 쪽이 어떻게 보면 이 건설업을 위시로 한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하나의 시장인 거죠. 그래서 특히 최빈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좀 아직은 좀 폐쇄적이거나 부패가 있는 곳들도 꽤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부정 부패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사업이 부실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악순환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받고 있고 개선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이 댐 건설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2013년도부터 여러 차례 하셨는데 새남로이 댐 건설 지역에 다녀오신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메콩강이 6개 나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메콩강에 이제 댐 건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계속 연구도 하고 정책 대안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인터내셔널 리버스라든가 메콩워치, 미넷 등 국제 NGO들과 이게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댐 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모니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피안 새남로이 댐을 인터내셔널 리버스랑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현조사를 갔다 온 거고요. 그때 좀 문제제기했던 거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어떤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되게 살고 있잖아요. 특히 메콩 지역은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그게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댐이 고산 지역에 지어지는 건데 소수민족들도 굉장히 많고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불충분했고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허술했다. 이런 거를 이제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예컨대 소수민족이 나원족이 한 6,000명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집만 지어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또 그 인종 간의 갈등부터 해서 그 사회 문제를 양산하는 거를 좀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ODA, EDCF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그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주 대책이라든가 등등등을. 근데 이런 것들 제대로 안 지키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 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 자체도 문제지만 개발 과정에서 국제 기준도 안 지키는. 그러니까 그걸 또 모니터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걸 견제하는 국회에서도 김현미 의원님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네. 제대로 이게 법제도도 좀 미비하고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던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개발을 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의 문제인 건데요. 뭐 이미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이 댐을 개발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생산된 전기의 한 86%에서 90%를 태국에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게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뭐 에너지 기본권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어떤 빈곤 퇴치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을 둘러싼 이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권으로 끝나고 결국 이런 불행한 사건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어요. 일단 뭐 환경 영향 평가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 그래서 김현미 현재 국토부 장관이 당시 의원 네네. 시절에 뭐 국감에서 제기하셨단 말도 해 주셨는데 그럼 그 후에도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공개 문제도 있지만 저희한테 공개 문제도 있지만 네. 현지 주민들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좀 모니터하는 국제 NGO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어떤 자료를 공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후에 공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제가 그 보도에 보니까 이 새남로이 때문에 원래 1990년대 후반에 동아건설이 추진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100% EDCF로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성을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그 사탄소 조사를 하고 네네. 수익을 회수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리고 추진을 하다가 그때 아마 부도가 났나 동아건설이. 네, IMF 회사가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드랍이 됐다가. 처음에는 그냥 동아건설 자체의 사업이었습니까? 네. 물론 그때도 ADB라든가 펀딩을 하기 위한 그 기업차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이후에 다시 SK건설과 또 서부발전과 또 수출은행을 통과한 EDCF와 또 ADB에서는 처음에 이거를 좀 거부했다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ADB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유보했다가 또 태국 자금을 왜냐하면 태국은 좀 전기가 부족하니까 네. 국내에서 댐을 짓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지어서 수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 이득인 거죠. 태국 입장에서 보면 네. 환경적인 부도는 자국 내에 없고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태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모아서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추진을 다시 한 거죠. 그 현지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댐이 건설 안 된 거에 대해 놀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과의 소통도 안 되고 공개도 안 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늘 우리나라 예전에 60, 70년대 개발 과정 풍경보다 더 심각한 게 이런 개발 과정에 늘 그 피해가 따르는 거죠. 누가? 그 개발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들이 뭐 예를 들면 문맹이고 소수 인종이고 이럴 경우에는 몇 배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그럼요. 피해도 훨씬 커지고요. 관련 TF팀을 꾸리신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도 뭐 이게 그 긴급한 상황이어서 당시에 대응을 했던 국내 뭐 참여연대라든가 피다라든가 국제민주연대라든가를 포함한 그 국내 단체들과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국제 NGO들과 계속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현지에서는 언어와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어떤 이런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 내용들을 좀 그 현지와 이렇게 좀 소통도 하면서 일단은 진상조사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당장 그 또 지금 또 그 폭우가 또 예보돼 있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피해도 좀 굉장히 예상이 되는데 현지 피해 주민들 지원을 위한 방안을 인도적인 측면이든 법률 대응이든 현지 주민 지원을 위한 좀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떤 EDCF를 비롯한 제3세계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지키는 네. 어떤 법제도 개선의 계기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재난으로만 이 소식을 보지 않고요. 좀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이 뉴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이강준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앞서 생생 인터뷰 들으신 분들 안타까운 마음 많이 드실 텐데요. 어제 이곳에서 우리나라 SK건설이 시공 중인 대형 수력 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최소 7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의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는 우리나라의 SK건설이 부실 시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앞서 인터뷰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건설과 서부발전 등이 컨소시엄으로 세피안 새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공사를 했던 아시아의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라오스, 2번 베트남입니다. 1번 라오스, 2번 베트남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 나라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라오스, 2번 베트남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도에 범균 씨 뭐 했어요? 2008년도면은 군대 가기 직전일 걸. 개그맨 하고 있었을 거예요. 군대 가기 직전? 네. 아, 개그맨 대구 군대 갔어요? 네, 저는 개그맨 대구 군대 가가지고 제가 05학번이니까 맞아요. 제가 07년도에 개그맨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되게 일찍 개그맨이 대단하다. 됐구나.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셨고 이제 메뚜기랑 네. 그다음에 그 억울한 사람들 패러디 가지고 구해치는 맞아요. 개그로 비게됐잖아요. 그랬구나. 외치는 건 잘 안 됐어요. 아니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외치는 거는 잘 안 됐어요. 펜션값의 폭리를 중단하라. 그게 해가지고. 소장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소장님만 기억하지 죄송한데 나도 기억이 안 그때 나는데. 정부에서 그 표현의 자유가 좀 쉽지 않았는데 소비자 이슈를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약간 부당한 아니 저희는 일단 말이 안 됐어요. 저희는 뭐 냉장고 사러 갔는데 주인 아줌마가 냉장고 싸게 가져가, 대신 오늘은 밑에 거 가져가고 내일은 위에 거 가져가, 뭐 이런 거에서 말도 안 되는 거 데모하는 거였지. 저희는 아니요, 근데 너무 포장 안 하셔도 돼요, 시장님. 소비자 이슈가 일부 있었어요.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2008년도에 방황을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방황을 했던 시기. 우리 소장님은 2008년에 뭐 했어요? 2008년도에 저희는 그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다 20개월 미만이나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데, 미국 쇠고기. 왜냐하면 광우병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그 사건이었군요. 30개월 이상 소고기에서는 광우병이 많이 발병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30개월 이상까지
무조건 수입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소장님 시위에 아주 그 정점을 찍었던 해군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소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한국 한우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의 타격도 컸을 뿐만 아니라 아니 막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당시 일본은 20개월 미만만 수입할 때. 왜냐하면 소장님 오늘 주인공이 한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08년도에 그래요. 08년도에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진짜. 시간은 정말 강산도 변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 10년의 한을 가진 분이 나오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미국소인가요? 네. 미국소보다 더 억울하신 분들이에요. 한국의 중소기업. 네,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도 아니고 미국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10년 있으면 변하는 강산도 아닙니다. 오늘 정말 10년 동안 마음고생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조붕구 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조붕구입니다. 예. 네. 10년의 한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했나요? 예, 맞습니다.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10년 전이.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목소리가. 그러게요. 많이 한이 맺혀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10년 전 일이니까요.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억을 좀 소환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2007년도 당시에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환해지 상품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선물안이라든가 또는 그 환 변동 보험, 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키코 상품과 같은 그런 여교의 파생 상품들이 많이 팔렸었는데요. 그러니까 키코가 상품 이름인 거죠? 네, 상품 이름입니다. 네. 그런데 주로 어디 기업들한테 팔렸냐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했던 약 한 1,500개의 수출 주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상품이 판매가 되었는데 평균 업력이 한 40년 이상 된 그런 기업들이 주 타겟이었고요. 네. 그리고 고용 인원은 약 1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한국의 그 중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판매가 탄탄한 허리인데 진짜. 그러네요. 진짜 허리네요. 네, 탄탄한 허리 회사들인데.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이제 코막중공업의 대표이사인데 저희가 전 세계에 사업장이 12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100% 자사 브랜드로 수출했었고 직접 시장을 관리하던 나라들이 약 한 60여 개국 정도가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완전히 법정 관리에 처해지고 이것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제2의 길을 걷고 있고요. 도대체 이 상품이 뭐길래요? 이 키코 상품이. 네. 이 키코 상품은 이제 환해지 상품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해지에 대한 그 기능은 전혀 없는. 해지가 뭐예요? 해지가 네. 좀 위험을 미리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미리 이제 보험을 드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래서 그 미래에 닥칠 위험을 회피하고자 미리 이제 계약을 해놓는 이제 그런 건데. 이름만 들어서는 괜찮은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럼 감기약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기약을 먹고 이제 안 아프면 괜찮은데 낫기 위해서 뭐 먹는 건데 그 안에 이제 독약이 들어가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편입되기 때문에 환율이 수시로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변동폭 이내에서 대충 일면 1달러에 900원 하는 거보다는 1달러에 950원으로 이렇게 은행에서 간주해주면 우리가 이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 이게 낙인 낙아웃의 준말이거든요. 키코가요. 근데 이게 환율이 그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환율이 훨씬 급등하게 되면 업체들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설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이제 조붕구 대표님께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당시 저분들이 다 사업만 하던 분들이에요. 수출만 하던 분들이 그냥 정말 뼈다지 일해서 그냥 수출 역군들이에요. 뭐 한 1,000개 업체가 지금 한 3, 4조 원의 피해를 본 희대의 사건이 사건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이런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불안전 판매, 사기성 판매도 막 하는 거예요. 가입해라고 막. 그러면 뭐 좋은 거라니까 오히려 좀 이득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입을 하신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금융 역사상 대표적인 불안전 판매. 근데 불안전 판매는 완전하지 않은 판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기성 판매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아, 이게. 사기를 했다. 사기를 쳤다, 일종의. 아니, 이걸 근데 은행에서 팔았다고요? 예, 예. 이게 그 두 가지의 그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품이 과연 해지 목적의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아까 그 우리 안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근데 이 두 가지 다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이 상품이 만약에 해지의 기능이 있었다고 하면 회사가 망할 리가 없죠. 보험을 들어갔는데 망하겠습니까? 어떤 그 사람, 특히 저 은행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냐면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뭐 너무 그건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 아니냐. 그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을 방지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가입한 건데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상품은 여하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먹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지 상품으로서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이었다는 것이 그 바로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설명 부분은요? 설명 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꺾기로 해서 뭐 가입하게 한다던가 또는 이러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또 아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뭐냐면 설명의 의미에서요. 이거는 이거는 그 하나의 그 옵션 상품입니다. 그래서 옵션 교환 가격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 이게 이제 풋옵션, 콜옵션에 대한 그 옵션에 대한 그 가치 비교 상품인데 이 옵션 가치가 1이면은 그 판매하는 그 가치도 1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판매를 한 건데 그리고 또 그거에 들어간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제로 코스트다 해서 우리는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소송을 하면서 뜯어보니까 8배 폭리, 12배 폭리를 그 안에 숨겨놓고 비대칭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인 거지. 실제로는 자기들이 8배 또는 12배의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오픈 안 하고 우리를 속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금융당 감독원 규정에도 그렇고 이러한 그 파생금융 상품 무조건 특히 환해지 상품 이런 부분들은 원가를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소비자한테. 그래서 나 마진 얼마 먹을게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혀 뭐 코스트가 없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풍리를 취하고 있었고,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계약 하겠습니까? 그 위원장님도 가입하실 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못 들으셨어요? 네, 전혀 못 들었죠.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내에서도 키코 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니, 파는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미국 금융위기 때도 거기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하던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도 잘 모르고 팔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혹시라도 급등하면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그런 내심의 기대가 있었고 실제 은행들은 그걸로 전부 다 이득을 받습니다. 이분도 다 망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게 두 가지예요. 1. 당시에 한 1,000곳 가까운 곳이 3, 4조 원의 부도를 당하고 막 자살하는 중소기업들도 있었는데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한참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해서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양극화나 민생과 원인이라고 불평등에. 근데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못지않게 이제 중견 중소기업으로 해서 국민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던 견인차를 하던 분들이 다 타격을 당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 부도 나고 법정 관리 들어가고 어떤 사업가는 자살하고 뭐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건이요. 예. 위원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위원장님은 어떠셨어요? 그 어려운 경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용등급이 쉽게 설명하면 제가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그냥 바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제 다시 한 10년에 걸쳐서 회복을 해서 6등급. 네, 담보가 있어야지 은행 거래가 가능한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저 개인 사적으로도 상당히 그 뼈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뭐, 회사는 뭐 이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혹한 고통을 견뎌왔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아까 뭐 3조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한 900여 개 기업에 총 직접 다이렉트 피해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인다이렉트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된 피해 금액도 그 정도 금액. 그래서 총 한 20조 정도로 피해 규모가 추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조는 누가 번 거 아닙니까? 그럼 20조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은행으로 간 거죠. 20조 정도가. 아까 이제 3, 4조는 이제 금감원이 2010년도에 아주 최소로. 그러니까 금감원이 사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약사한테 약을 잘못 사가지고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의사의 그 책임이거든요. 의사 위세척도 하고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이 부분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선택해서 니네가 가입해놓고 왜 선택의 책임을 정부에 무냐라는 지적이 나올 때 하실 수 있는 항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믿고 샀고 무슨 어디 사채업자가 사라 그래서 산 게 아니고 그렇죠. 은행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저축은행은 이제 당시도 부실하거나 이런 불안전 판매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 시중에 우리나라 리딩뱅크들이 다 주도해서 판매 상품이에요. 그리고 정말 본인들도 열심히 판매를 독려했고 강권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일부 불안전 판매도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건을 저분들을 접하면서 미국의 검찰청에도 이제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런 상품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건 사기다. 미국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환율이 좀 급등하게 되면 2배, 3배 피해를 보게 한 상품은 이것은 사기성 판매다. 아니 전 세계 이와 똑같은 또는 유사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사기로 판결이 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왜곡된 판결이 나온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 말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건 너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 들으셨을 때 그럼 진짜 무너지셨겠어요. 진짜 심정이. 그렇죠.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실을.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기죄다라고 법원에서 났으면 그다음에 이거를 은행이 손실을 배상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 우리 키코 피해자분들이 다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뜻 있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기죄로 판결이 났으면 저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어요. 처음에는 수사 좀 하는 것 같더니 금감원이나 결국 이런 데서 다 무혐의 처분이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들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근데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불공정 행위 아니다, 사기 판명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기조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런 사건에 코드를 맞췄다 이런 문서가 지금 공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우리 전국의 키코 피해자 선생님들의 분노가 고통이 저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던 대법원마저도 정권하고 코드를 맞추느라고 우리의 소송을 기각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도 그때 판결이 날 때 좀 의아했어요. 뭔가 있다. 이 배경에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 우리가 60% 70% 승소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결과가 그런 추세여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그때 딱 그 느낌에 뭐였었냐면 글로벌 뱅크 은행장들, 시티뱅크하고 이 키코 사태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시티은행이거든요. 그다음에 SC제일은행. 그 은행장들 두 분하고 여러 글로벌 은행장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글로벌 금융대회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어요. 이 두 은행장이. 그리고서 2달 있다가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번에 문서에 나타난 거예요. 문서에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랑 거래할 때 거론할 사건들에 키코나 KTX 여승문 사건들은 국정이나
기업 운영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나라 그러니까 최고 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다 어디 가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은행한테 속고 사법부한테 배신당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어도 대법원에 뒤집어지면 나중에 나머지 소송 있잖아요. 1, 2심 이겼던데도 다 대법원 판례대로 기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패소한 사건입니다. 네. 더 황당한 것은 저분들이 소송에 패소했잖아요. 막 회사마다 막 몇십억, 몇백억씩 날려가지고 막 울고 자살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이제 니네들 소송 줬으니까 소송비용 내라고 몇천만 원, 몇 억씩 내라고. 거기는 막 그 대형 노펌들 다 동원했으니까 소송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비용? 지금 기업들 한 919개가 이제 키코 유사 상품을 가입을 해가지고 약 한 400여 개 기업이 도산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분 이상이 기업의 그 기업체 대표들이 지금 연락 두절된 상태예요. 아마 감옥 가거나 아니면 뭐 유명을 달리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우리는 키코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일단 지금 금감원에서 재조사를 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10년의 외침을 받아들인 건지 일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9일에 취임하면서 첫 기자간담회에서 키코와 같이 그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안 소장님 어떻게 잘 될까요? 예, 금감원장이 이제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 대신 윤석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동안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아예 외면하던 사건인데 직접 본인께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사에 돌입을 했거든요. 금감원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전향적인 결론이 나올 걸 저는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방금 그 대법원에서도 사법농단의 대상으로도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 수천 명의 중소기업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하면 수만 명 협력업체까지 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걸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충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미천거렸다고 생각을 해요.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키코 사태 이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중소기업이 47%, 그다음에 대기업이 53%였었어요. 비슷하네. 어느 정도 균형점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키코 사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현재 상태까지 현재까지 이게 17%까지 내려갔다가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대기업이 83%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한 19%. 그러니까 거의 뭐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올라오기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날아간 게 32만 개입니다.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요. 저희 2차 협력업체가 5개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겠어요. 여기 지금 요즘에 뭐 일자리 만든다고 뭐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이 키코 기업들만 살리면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금방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기업들을 살려놔야 다시 허리가 다시 복원이 되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서큘레이션도 다시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키코 사건입니다. 이게 또 이게 새로운 데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시 이제 다시 리모델링처럼 다시 이제 중견기업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다 좋아요. 나도 너무 병균 씨 말에 동의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떤 배상을 해줄 수 있을까? 나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사업이 안 되시네요.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일단 해외에서 입찰이라든가 수주를 못합니다. 보증서 발급이 안 되고 아예 막힌 거예요. 거래금융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업을 다시 이게 뭐 법정 관리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영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사가 계속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빨리 풀어주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설비를 들이고 또 다시 사람들 고용을 해서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금감원에서 재조사라든가 또는 그 검찰 재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을 100% 다 배상한다는 거는 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화폐 가치도 달라졌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면 일단 지금 법정 관리나 신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달라.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위원장님한테 또 감사한 건 본인의 기업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났는데도 사명 갖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먼저 정말 꿈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린 그 동료들을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슨 마음으로 지금 위원장직을 계속 버티고 계세요? 네,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그 공정사회입니다. 좀 약간 좀 그 철학적인 용어 같은데 이 공정사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약탈당하고 한순간에 뭐 사기당하고 이거는 그 공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사회를 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폐 세력에 대한 그 제거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또 이제 거대 자본을 또 변호하는 또 그런 그러니까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 백이나 줄이는 그런 사람들이 은행 이번에도 은행권에 보면 여기 취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줄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불법이 벌어지고 이러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다들 줄대려고 그러고 다 어떻게든지 말이지 자본을 사기를 쳐서라도 벌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아주 혼탁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헬조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내 기업 살리고 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상층적으로 키코 사태가 해결돼야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공정사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힘내실 수 있는 게 이 금감원을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에 댓글들이 좋은 게 많아요. 키코 피해 기업들 안타까워한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응원하고 계시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이런 피해 보신 분들 그다음에 기업분들도 힘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파이팅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은행권 퇴직하신 분도 몇 분 만났는데 자기들도 키코는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행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막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펀드도 불안전 판매 많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탐욕을 할 때 아무도 게재 안 하고 그 피해가 중소기업하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와버린 거죠. 잃어버린 10년, 그 10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물론 가입을 안 하시는 걸 선택하시겠지만 이 10년을 어떻게 하면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년에 대한 보상이요. 적폐 세력들 있잖아요. 이너서클들. 그 법조 이너서클 그리고 금융계 이너서클 이 사람들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네. 오늘 마음이 찡하네요. 진짜 그쵸? 그 10년의 고난이 느껴지죠. 저희랑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깊숙이에서 절절한 외침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으라차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그리고 10년의 싸움,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 조봉구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7277님, 라오스.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 어려운 나라에서 건설하다가 사고 났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5265님, 라오스입니다. 인재던지 천재이던지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봐서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52님, 라오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심정 전합니다. 피해 지역 복구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504님 라오스입니다. 때 아닌 사고로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며 안타깝습니다. 7995님 라오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고생하며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 정답과 함께 또 라오스의 무사를 빌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저임금 관련된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한국경제의 선풍 될까라는 제목인데요. 이 선풍이 좋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진단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